사랑의 색은 오묘하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내가 제법 많이 듣는 질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자란 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질문이다. 나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니요?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자 좋은 아빠다. 내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문자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시고 하실 경우에도 단답형으로 답하신다. 항상 공적 업무에 바쁘셔서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아빠지만 내가 원하고 나와 잘 맞는 상은 아닌 것이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테다.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연애를 거쳤다. 그리고 연애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나는 주변에 연애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연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어떤 경험에서든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울 건 언제든 있게 마련이다. 만남과 헤어짐을 거치며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새로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지난 관계를 거치며 여러 조건이 쌓였다. 가만 보니 이제 성격에 대한 조건만 남았다. 첫 남자친구를 떠올리면 그 친구와 안 맞는 점이 참 많았다. 그 친구와 결혼했다면 한 사람밖에 모르는 채로 잘 살기는 했을 거다. 하지만 그 친구와 부딪히는 지점도 많았다. 그땐 어린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도 다 참고 만났다. 참고 참다 도저히 힘들어서 헤어졌다. 정말 똑똑하지만 극단적인 그의 성격이 매번 나를 불안하게 했다. 평판이 상당히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자신을 탓하기도 했다. 상호 발전적이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서 벗어나는 데에는 제법 큰 결단이 필요했다. 그 다음 남자친구도 좋은 학교 출신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와 결이 맞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나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그 다음 연애부터는 성격이 온화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찾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이상형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씩 추가되었다. 외모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 누군가 내게 이상형이 어떠냐고 물으면 잘생기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항상 내 편인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단 나는 소위 남자다운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이 좋다. 속이 아무리 다정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다. 나는 마음이 우러나는 표정과 말씨, 다정한 행동에서 따스함 또는 몽글몽글함을 느낀다. 설레고 불타는 마음보다는 따스함과 편안함이 좋다. 같이 있으면 편안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다. 타오르는 설렘보다 불안함 없는 평온이 좋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평안함을 주는 이가 곁에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나보다 뛰어난 데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매력적이다. 그 부분이 엄청난 분야일 필요는 없다. 나만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예를 들면 나는 전시 보는 걸 참 좋아한다. 일가견이이진 않지만 작품을 보고 느끼는 그 자체가 즐겁다. 와중에 일행이 작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작품을 더 잘 느끼도록 이끌어준다면 그건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신다. 신혼 당시에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려 했더니 아버지께서 밥 해달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밥은 사 먹고 당신 공부와 일에 더 시간을 쓰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셨단다. 그때 요리를 포기해서 아마 어머니가 요리를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와 우리에게 한국의 전형적 어머니로서 무엇인가를 못해줬다는 부채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야심차게 요리를 해주신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맛없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신 적이 없다. 한 번은 아버지가 동생과 나를 몰래 서재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엄마한테 무조건 맛있다고 해. 끝까지 맛있게 먹고. 그날 나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입안에 넣은 채 한동안 오물거렸다. 삼키는 대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다. 나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진짜 맛을 알기 전까지 엄마가 만든 그런 맛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어머니의 된찌에는 멸치 비늘이 둥둥 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그게 비싼 멸치라고 좋아한다. 마치 불난데 부채질하듯 아버지는 옆에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라고 극찬하며 밥을 2그릇이나 드셨다. 어머니의 음식이 정말 맛없다는 걸 알게 된 건 사회인이 되고 나서다. 어머니가 해준 메뉴는 밖에 나가서도 절대 안 사 먹곤 했다. 엄마의 찌개가 그렇게 맛있는 거라는데 내 입맛에는 영 안 맞으니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맛있을 리가 없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훗날 고깃집에서 친구가 계속 된장찌개를 한 입 먹어보라고 해서 억지로 떠먹었는데 유레카,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었다. 이게 보편적인 된장찌개 맛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새삼 아버지가 대단해졌다. 아버지는 이렇듯 어머니를 배려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버지랑 모든 면에서 아주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고 한다면 못 만나겠다. 나와 맞는 퍼즐 조각은 아버지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대체로 한국에서 남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서조차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등 경제적 성공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부담하는 역할을 강요받으며 자란다. 반면 사회적으로 여성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지기보다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 여자라면 이래야 사랑받는다, 그렇게 드세면 안 된다 등 타인에게 사랑받고 예쁘게 보일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많은 남자가 경제적 성공을 본인의 행복으로 연관짓고 여자들은 대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랑받는 것, 대우받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도 행복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내가 존중하고 싶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다.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호의에 기대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안정한 삶이 아닐까. 연애에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나란히 친구처럼 공평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맞춰가는 삶을 살고 싶다. 서로에게 무언가 필요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책임지는 동지를 만나고 싶다. 나는 파워 T다. 아주 섬세하게 누군가를 대하거나 애교 가득 살갑게 대화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감성적으로 다정한 사람이 좋다. 나와 조금은 다른 면모를 가지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언젠가 나도 결을 맞추어가며 나아갈 사람을 만나 가족을 만들고 싶다. 희생이 결코 희생이 아닌 기꺼운 것으로 느껴지는 누군가를 나도 만날 수 있겠지.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민초배다. 사람들이 여기서 민초가 무슨 뜻이냐고 많이들 물어본다. 반응이 썩 유쾌하지는 않아서 왜 그러지 했는데 민트 초코를 떠올렸다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나의 영어 이름이 민초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나를 민초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동시에 나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민초파다.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이 있었다. 그런데 뭐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간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면 특이하게 보니 민트 초코 그거 왜 먹어? 취향 맛 아니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마 나 민트 초코 좋아한다고 하지 못한다. 그러곤 조용히 같은 취향의 사람을 발견하면 동질감을 느낀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이미지가 지금 어떨까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미련이 없을 때까지 뭐든 해보고 싶다. 나를 나쁘게 볼 사람들은 내가 무얼 해도 나쁘게 볼 테니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해볼 테다. 나의 소중한 꿈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되어 어떤가 하고 묻는 사람들. 하지만 해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할 때도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했으니 더 단단한 면이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을 했으니 다른 방향에서 더 단단한 면이 있겠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싶은 것뿐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지 생각할 때 고민이 많았다. 주변에서는 내가 포기하면 일단 실질적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에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유리한 정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유로 부모님을 위해 나의 지난 10년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1순위에 놓고 내 인생을 생각하기에는 내 삶이 우선 너무 힘들었다. 부모님 또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나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고민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내 인생에서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을 내 인생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남의 것이 된다. 외적인 요소에 내 내면이 휘둘리게 둘 수는 없다. 나는 나의 깊은 내면에서 정말 내려놓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아는 정치인의 자녀들은 대개 다음의 세 부류에 속했다. 1. 조용히 숨어 산다. 2. 아예 정치를 한다. 3. 변두리에서 사고를 친다. 이 세 부류는 모두 타자화된 자신이다. 세 경우 모두 끊임없이 평생을 누구 딸 누구, 누구 아들 누구라는 이름표를 단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 이름표로만 남을 뿐이다. 조용히 살면 어떨까?
부모를 빼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조용히 숨어 살아도 정치인의 자녀, 정치를 하면 부모의 후광을 입은 정치인, 사고를 쳐도 사고를 친 정치인 자녀로 정리된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셋 중 어느 쪽도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다. 정치적으로 너무 알려져서 조용히 숨어 살기에는 이미 늦었고,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하거나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조민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숨어 있고 싶지 않으니 세상에 나왔다. 나오되 비정치적이고 싶었다. 비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찾아나가는 중이다. 어른들, 특히 정치 쪽에 몸담은 분들은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너 누구 딸인데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니? 인스타에 봉사활동하는 거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미지 좋아지게 어려운 환경에서 땀 흘리는 것 좀 보여줘라.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몸 쓰는 거라도 좀 보여줘. 정치하는 사람들은 땀 흘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참 좋아한다. 이유가 어떻든 땀 흘리는 이미지 그 자체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말이다. 내가 그분들의 말을 따르면 나는 정치인이자 사회인 조국의 딸로서만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그것일 수도 있다.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를 서포트하고 착하고 예쁘게 잘 자란 딸로서 행동했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를 나는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정말 감사한 조언들이지만 나는 하나도 듣지 않는다. 나에게는 자신의 개성이 있다. 누구 딸로서의 그런 개체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그 자체, 나 자신을 알리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재판에 나갈 때 브랜드 이름이 알려진 가방을 들고 나갔다. 정가 7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었다. 나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실제로 그 가방도 내가 가진 것 중 비싼 축에 속하는 가방이었다. 그런데 기어이 그게 문제가 됐다. 정치계 사람들은 말했다. 앞으로 그 가방 들지 마라. 사람들이 비싸다고 욕한다 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반대다. 아예 다른 생각이다. 나는 아버지 말도 수긍하기 어렵다면 듣지 않는다. 그 가방 가지고 언론 기사가 여럿 나오던데 그거 꼭 들어야겠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가방을 또 들었다. 우리 집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다는 걸 사람들은 안다. 7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내가 드는 게 아주 못할 짓은 아니지 않은가. 내가 빚을 져서 초고가 명품을 든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 구매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가방을 처음 들었을 때만 떠들썩하지 같은 가방을 2번, 3번 들면 이슈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그 가방을 들고 다시 문 밖을 나선다. 밀고 나간다. 만일 내가 10,000원짜리 에코백이나 구멍이 난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게 볼까? 아마 그러고 나오면 내게 가식을 떤다고 할 것이다. 꼬투리를 잡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비난거리를 찾아낼 게 뻔하다. 요즘도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평가를 달고 다닌다. 그렇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내가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할 때 나로 살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나만의 무언가를 구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진짜 모습으로 살아야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산다면 과연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왼손잡이인 내가 좋다. 내 모습 그대로 조민으로
오롯이 살기 위해 나는 요즘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매일 찾아 나선다. 선입견을 갖고 있던 것은 나였다. 나는 힘든 모든 시기를 다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닐 때 겪었다. 그런데 오히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보통 사람들은 의대생, 의사하면 되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편이다 보니 나도 의전원 입학 전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나 역시 의전원 1, 2학년 때는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나와 아버지를 싫어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일부 교수님은 보란듯이 수업 시간에 특정 정치인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흉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단에 불과하다. 정말 이건 극소수였다. 사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어느 집단에나 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나였다. 동기들과 교수님들은 나를 그저 나 자체로 바라봐 주었는데 지금까지 선입견으로 얘들은 나 싫어할 거야, 적일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던 거다. 나와 친한 동기 3명은 대구 출신이다. 이 친구들은 끝까지 내 친구로 남아주었다. 내가 파악한 의대, 의전원 친구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다.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학생운동할 땐 다들 진보적이었는데 나중에 이룬 곳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기득권이 되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내가 경험한 의전원생들은 그저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앞을 보며 살아온 친구들이다.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의료계에 유리한 정책을 내는 후보자를 채택한다. 친구들은 나 역시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지 않는다. 친한 동기 3명과 양산에서 영화를 본 다음 날 조선일보 지면에 가짜 기사가 났다. 조민, 세브란스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뭐 그런 기사였다. 그런데 나보다 친구들이 더 흥분했다. 미나, 너 어제 세브란스 갔어? 우리랑 영화 본 건 그럼 누구야? 분신술 했어? 뭐 이런 황당한 게 다나? 하면서 말이다. 친구들이 부산대 의대에 다닌다고 하면 전국에서 연락이 온단다. 야, 조민 너랑 동기라며? 걔 세브란스에서 뭐 했대? 아, 무슨 소리야. 걔 그날 나랑 영화 봤어. 연세대 세브란스는 무슨 맨날 응급의학과 간다고 난린데 하고 팩트를 확인해 주었다. 또 내일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을 때는 학생회장이 목소리를 냈단다. 동기를 팔지 맙시다. 나는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내 앞가림도 벅찬 유급생 처지여서 당시 학생회장이 누구였는지도 잘 몰랐다. 나랑 친분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만 부산 사람의 자부심인 의리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학생회장은 기자들한테서 연락이 오거나 바깥에서 연락이 왔을 때 괜히 인터뷰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한다. 우리는 동기를 팔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제는 동기 동문이라 부를 수 없는 친구들이지만 나는 그에게 아직도 고맙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님들은 전부 다 같은 제자인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 그래도 한때 제자였는데 하고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하셨다. 나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니 도리어 나를 욕하며 인터뷰한 소수의 사람을 보며 어떻게 한때 제자인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대조가 되었다. 휴학하려고 했을 때도 친구들은 나를 말렸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2번 유급했기 때문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내가 의전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당시 예과 1학년에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라 서로 다 안다. 그 친구들은 신입생 환영회며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1년을 유급하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2년을 유급하면 다 아는 친구들이었다.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 예컨대 나는 졸업반이었던 2018년 2학기에 한 과목을 F 받아서 두 번째 유급을 받았다.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이었다.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나는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회자되는 1점대 학점이 나온 것이다. 내가 처음 유급을 받고 학업을 포기하려 했을 때도 이 친구들은 강하게 말리며 힘내라고 독려해 주었다. 언론에서는 유급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공격했지만 문제가 된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이 아니었고 지도 교수님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장학금이었다. 그리고 언론은 내가 이 장학금을 비밀리에 받은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학교 공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행사에서 내 이름이 호명된 것은 물론이다. 내가 휴학할까 고민했을 때 나보다 대여섯 살 적은 예과 출신 친구들은 말했다. 누나, 지금 휴학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 누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해. 뉴스로만 누나를 접한 사람들하고 학교 다니면 너무 괴로울 거야. 언니, 우리랑 같이 학교 다니고 우리랑 같이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랑 같이 졸업해야지. 내려가면 안 돼. 휴학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를 걱정하며 말려주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에 남는다. 고민 끝에 나는 휴학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서 국가고시를 쳤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모의고사를 치는 내내 언론 보도는 이어졌고 국가고시를 치는 건물 대문 앞에도 기자가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미래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자는 것이 나의 신조 중 하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한 덕분에 진급도 하고 국가고시에도 넉넉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친구들에게 고맙고 또 고맙다. 만약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시험 족보도 얻지 못했을 거고 시험에 통과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거다. 이 친구들은 당시 의료정책 때문에 국시 거부 사태까지 났을 때 현장에 있던 그 학번 친구들이다. 당시 국시 거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120명 중 15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15명은 사실상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욕을 많이 먹기도 했을 거다. 유일하게 욕을 덜 먹은 게 나다. 원래대로라면 나도 같이 욕을 먹는 게 맞지만 들리기로는 그래, 아빠가 조국인데 국시를 어떻게 한 바 봐야지. 나도 우리 아빠가 조국이었으면 나도 쳤다. 그래, 쟤는 봐주자면서 동기들 집에 찾아가서도 문을 두드리고 사인을 받아내곤 했는데 우리 집 문은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다. 쟤는 고생 많이 해서 좀 놔두자 싶었던 걸까? 사람들은 내가 모든 학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인간관계가 많이 고립되었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당연한 우려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는 주변에 친구, 동생들, 언니, 오빠들이 많다. 지금은 다 의사가 되어 레지던트를 하는 친구들, 개원한 친구들, 봉직의 친구들 등등 여전히 만나서 수다를 떨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유튜브를 하는 내가 나중에는 돈을 더 벌 것 같아 배가 아프다 라며 장난친다. 어디가 아프면 친구 병원에 가고 돈 안 받겠다는 친구 몰래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고 나온다. 의대생들은 온종일 같이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의사가 되면 종일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의 끈끈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다. 공부할 양이 많아 허덕일 때 족보를 공유하고 인턴 당직을 서며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 밤에 조금이라도 자라며 삐삐를 1시간이라도 맡아줬던 친구들. 한 명이 술기에 실패했을 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서로 손을 바꿔서 술기를 대신해줬던 그런 기억들. 모두가 힘든 날에는 병원 앞에서 닭볶음탕에 소주를 마시며 상사욕을 하면서 밤을 보내던 이런 추억들은 면허가 취소된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다. 편견 없는 친구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일은 또 있었다. 인턴 때 병원 앞에 극우 유튜버가 여럿 와서 나를 내쫓으라며 확성기로 소리칠 때 한 친구는 병원 앞에 찾아온 유튜버들과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웠다. 재판을 진행할 때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다. 당시 인턴이 10명이었는데 내가 부탁한 사람들 모두가 다 써주었다. 나를 조민이라는 사람, 그냥 그 자체로 봐준다는 게 참 고마웠다. 든든하고 따뜻한 기억이다.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친구들은 계속 나에게 유튜버로 성공해서 우리보다 돈 많이 벌어라, 내 덕 좀 보자 라고 말하지만 내 목표는 나이 들어서 온몸이 아플 때 친구들 덕을 보는 것이다. 양고기의 동굴에서 나와. 지난 10년 나는 양고기를 입에 대지 못했다. 누군가 먹으러 가자고 해도 양고기는 기피 대상이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16년 전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영어과는 총 2개 반이 있었는데 우리 반 반장이었던 나와 옆반 반장이 대표로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에 갔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 차를 타고 한참 이동했던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지역 명칭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교에 가서 노력 봉사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하다. 몽골 슈퍼에서 사 먹은 우유의 맛이 충격적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고소하고 진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듯한 맛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였다. 그때 이후로 낯선 지역에 여행 갈 때면 늘 우유를 사 먹었다. 당시의 체험이었는지 봉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유목민 마을에 갔다. 게르에서 자게 되었는데 몽골 현지분들이 우리를 위해 일종의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주민 한 분이 의뢰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며 컵을 내밀었다. 반장이었던 친구와 나는 컵을 받아서 들었다. 아뿔싸. 그 안에는 따끈하고 끈적한 말피가 담겨 있었다. 아, 어쩌지 이걸 마시라고? 큰일 났다. 잠시 멈칫하는 사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빛나는 눈이 보였다. 선한 이들의 눈망울을 실망으로 바꿀 수는 없다. 망설일 새도 없이 나는 성수처럼 받아들고 꿀꺽꿀꺽 한 번에 마셨다. 그러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빈 컵을 들어보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입안에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묘한 냄새가 섞여 속이 좋지 않았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맛이 선연했다. 사라지지 않는 향이 느껴졌다. 이어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 차려진 고기를 입에 넣으면서도 내색할 수 없었다. 후추나 소금조차 없는 노린내 가득한 고기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고기를 입에 넣어본 나는 창자가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너무너무 개워내고 싶었다. 하지만 뱉을 수는 없었다. 어린 마음에 가출하는 정신을 붙잡고 음식을 삼켜야 했다. 이후로 나는 양이라면 질색했다. 한동안 양꼬치의 칭따오, 꺼바로우가 유행해서 길거리에서 양고기집이 성황일 때에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비슷한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양고기를 먹으러 가자며 딱 한 번만 먹어보라고 나를 유명한 양갈비집에 데려갔다.
무슨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면서 노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게 아닌가. 본인 생일인데 같이 안 가줄 거냐며 억지를 부렸다. 마음이 약해져 가볼까 싶어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보니 돼지고기와 소고기 그 중간쯤으로 보이는 육질 같아 조금 궁금해졌다. 억지로 끌려가서 근 7년 만에 먹어본 양고기의 맛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고? 그동안 나는 양고기에 대한 기억 하나로 양고기를 멀리해왔다. 얼마나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걸까? 양고기를 먹지 않았던 7년이 아쉬울 지경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편견이 편견인 줄도 모르고 그 편견에 둘러싸여 지낸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편견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편견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편견에 내 눈이 가려져 있는지는 나도 모를 일이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양고기는 어쩌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일상에 만연하는 편견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악재로 작용한다. 지나고 나서야 미혹했던 자신을 깨닫는다. 누군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친구가 말고기 맛있는 집이 있다기에 나 말고기 안 먹는데 하다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친구의 말에 이번 여행에는 말고기를 먹어볼까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 7년간의 헛구역질을 참고 먹은 양고기의 맛이 가히 환상적이었듯이 앞으로도 나는 자신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면서 작고 큰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나아가고 싶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든든한 나의 가족. 나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거나 아이를 낳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나와 배우자를 골고루 닮은 아이도 낳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나와 동생에게 따스하고 안전한 가정 환경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게 의사수련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의사로 일하면 끊임없이 잡음이 생길 테니 하는 조언일 것이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었다.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으니까. 인턴 이후 레지던트로 지원했을 때 한 번 떨어지니 무수한 말이 쏟아졌다. 지원하지 마. 계속 그러면 너 무능한 이미지만 쌓여. 하지만 나는 계속 떨어져도 또 지원했다. 응급의가 아니면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진하게도 아직 어른들이 원칙대로 공평하게 블라인드로 나를 평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2명 뽑는데 나 혼자 지원했음에도 또 떨어졌다. 물론 성적은 충분했다. 비난은 또 쏟아졌다. 얼마나 공부를 못하길래 무등하길래 혼자 지원했는데도 떨어지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멍청하다는 말을 던졌다. 그 후 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수련을 받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추가 모집에 추천해주겠다는 동료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응급의학과는 비인기과라 정원이 미달되면 종종 추가로 인원을 모집한다. 다른 병원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나의 주 역할은 코로나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틈이 나면 응급실 과장님, 내과 과장님, 외과 과장님을 찾아가 지식과 술기를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 뒤 재판 준비로 바빠지는 바람에 주 6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주 4일제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직했다.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탔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레지던트 1, 2년 차이거나 일찍이 일반의로 나와 경력을 쌓고 개원 준비를 하는 등 본인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나만 원하던 것이 좌절되어 뒤처진 것만 같았다. 수련 시기를 놓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당장 수련 받을 수 있으면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았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 이후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간다고 해도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었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직관적으로 느꼈다. 30대 중반의 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결혼을 인생의 몇 안 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다. 40대, 그 이후에 결혼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결혼 이후 출산도 생각하고 있기에 의학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수련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안다. 내게는 의사로서의 삶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 온전한 가족, 행복한 가족 꾸리기는 내 삶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만큼 중요하다. 가족으로부터 정말 많은 힘을 얻으며 살아온 만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에너지의 원천이자 사랑으로 두른 울타리다. 물론 우리 가족은 서로를 굉장히 의지하지만 결코 의존적이지는 않다. 각각 개인의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준다. 나를 중심으로 이런 가족을 꾸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설렌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끝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나는 앞으로도 현실적인 이유로 수련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의사로서의 꿈도 정말 중요하고 간절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늘도 나는 나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걷는다. 슬픔은 조금씩 밀려들어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진짜 나 조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바로 떠오르는 3명이 있다. 그중 가장 소중한 한 친구는 이제 별이 되었다. 살면서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이제 내 곁에 몇 없다. 지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난 친구다. 1살 후배여서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함께 밴드 활동을 하며 가까워졌다. 이 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첫 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친했다. 친구 부모님은 지수가 나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다 보내주시고, 나도 이 친구와 어디든 간다고 하면 부모님도 오케이 지원해 주셨다. 그렇게 이 친구와 계속 같이 잘 지냈다. 지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생일을 함께 보냈다. 친구 부모님도 나를 정말 잘 챙겨주셨고, 서로 남자친구도 소개해주고 서로의 친구들도 다 소개해주었다.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대학원 시절 아버지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나와 아버지에게 힘든 일이 닥쳤다. 서울대에 아버지 관련 대자보가 계속 붙기 시작했다. 서울대에는 당시 내 친구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나가면서 그것을 볼 생각을 했더니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서러웠다. 때마침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푸념 아닌 푸념으로 속상하다 했더니 지수가 말했다. 제가 내일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떼줄게요 언니. 아니야, 네가 뭘 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거 물품훼손에 법적으로 문제된대. 아니, 나 내일 6시에 일어나서 뗄 건데? 아니, 진짜 떼지 말라니까. 그 친구는 강남에 살면서 아침 9시까지 상암동으로 출근해야 했다. 설마
하고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대자보를 구겨 모아놓은 바구니 사진이 와 있었다. 지수로부터였다. 언니, 내가 4-5개 떼었어. 하나가 더 있다는데 내가 출근해야 해서 그건 못 뗐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고마웠다. 내가 어떤 큰 변화를 겪고 아버지에게도 힘든 상황이 닥친 와중에 다른 것들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안정감이 유지될 것 같았다. 친구들, 가족들, 내 생활 패턴, 자고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정기적인 운동, 이런 정형화되고 루틴화된 것들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았다. 더욱이 정신과 공부를 아주 좋아했기에 너무도 잘 알았다.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를 쓰고 내 루틴을 지키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내려 마시기, 아침은 건너뛰기, 공복으로 운동하기, 공부하기,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오후에 공부하기, 친구들과 나가서 이른 저녁 맛있는 것으로 챙겨 먹기,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친구들과 놀기 등 여기서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내 힘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인간관계, 아버지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잘 나갈 때는 매일같이 밥 사준다, 술 사준다, 누구 소개해주고 싶다, 선자리 마련해주고 싶다, 이 말 아버지께 꼭 좀 전해달라, 부탁할 게 있다, 돈 빌려달라 연락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뚝 끊겼다.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원래도 그런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부른 자리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나는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다. 원래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애초에 나를 조국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냥 조민으로만 보았다. 이런 친구들만 남으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전에 가졌던 넓고 얕은 인간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집 앞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고 서로 밥값 내겠다고 싸우는 지금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 진짜다. 각자 본인의 삶을 사느라 정치나 뉴스를 보지 않지만 네이버 메인에 내가 뜰 때면 전화와서 야, 너 또 네이버 메인에 있더라? 이러다 연예인 되겠어. 그 전에 사인 부탁해도 돼? 하하하하. 밥이나 사줄게. 나올래? 하면서 나를 헛웃음짓게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선봉에는 항상 지수가 있었다. 지수의 대자보 철수 사건 이후로도 그녀가 내게 감동을 준 일이 또 있었다.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 내 생일 전날이었다. 가족 중 누구도 당연히 내 생일을 신경 쓰지 못했다. 나조차도 내 생일을 잊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들이닥쳐 집을 뒤지고 물건을 가져가고 눈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내 방을 오갔다. 뭐지? 내 방이 왜 털리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란 마음에 그저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집 앞에 기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너 어디야? 뉴스 봤어? 아니, 언니 집 근처에 한 번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언니 생일밥 사주라고 카드 줬는데 어떻게 나오지? 정말? 나 못 나가. 나가면 카메라 한 100대는 있을걸? 언니 뒷문으로 한번 나와봐요. 한번 어떻게든 나와봐. 집이 털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남겨두고 혼자 가겠는가. 어머니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나, 너라도 나가. 너 혼자 나가. 아니, 나도 그냥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여기는 지금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고 여기 있어봤자 압수수색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 지연될 수도 있고 영장 추가로 나오는 것도 기다리고 하면 12시간이 걸릴지 24시간이 걸릴지 몰라. 그러니 차라리 나가서 있다가 와. 그렇게 나는 기자들의 눈을 피하려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옥상을 통해 옆 라인으로 가서 옆 라인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순간
이렇게 손 내밀어주고 생일을 챙겨주는 친구. 누가 내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수가 나를 데려간 곳은 친구가 말하던 회사에서 임직원 할인이 되는 레스토랑 중 가장 좋은 음식점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이라 망설였는데 지수는 나를 잡아 끌었다. 이 음식점은 훗날 뉴스에 나왔다. 한 변호사가 내가 호아 생일 파티를 했다며 제보해 보도한 것이다. 그래, 호아라면 호아였다. 지수와 나 여자 둘이 요리 3가지의 음료수 한 잔씩을 마셨으니. 그런데 정말 신박한 뉴스가 나왔다.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10명이서 먹어서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면서. 아, 허위기사라는 게 이렇게 나는구나. 그때 제대로 느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 친구가 곁에 있었으니까. 지수와 내가 정말 좋아하던 간식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맞춰 경쟁하듯 주문해야 했는데 1초 만에 완판되어 빵캐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다. 우리 어머니도 이 빵을 참 좋아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녀와 지수는 항상 판매 오픈 10분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찰 만큼 긴장하곤 했다. 한 명이 실패하면 성공한 사람이 나눠주곤 했는데 나는 실패하고 지수가 한 개를 구입하는데 겨우 성공한 날은 그 작은 초코 브라우니를 4등분해 2조각을 주면서 어머니께 1조각 드리라고 가져오던 친구였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전통이 있다. 생일마다 서로 풀코스로 대접하기, 선물은 예산 5만 원 내로 사기. 나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유복한 유학생들 사이에서 자랐기에, 그리고 SNS가 발달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고가의 브랜드 쇼핑백에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는 편이다. 그럼에도 서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지수와 서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만든 룰이었다. 마음을 표현하고 진심을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었다. 그렇게 나는 작년 5월 대부도로 지수를 데려갔다. 조개구이도 먹고 전동 이륜바이크도 타고 바다 앞에 텐트를 펼쳐놓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지수의 생일을 맞아 준비한 것이었다. 바다에 있던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조금 던져주었다가 시흥 갈매기들을 다 불러 모아 지수에게 종일 잔소리를 들었다. 무섭고 비위생적이라고 나를 말리던 지수였다. 그런 지수가 헬로윈데이에 친구와 다른 장소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이태원에 들러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 만나기로 한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 맞는 헬로윈데이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친구들과 신사동에 가기로 했다. 지수도 아는 친구들이라서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이태원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너도 신사동으로 와. 그럼 잠시 이태원에 들러 친구 지인들에게 인사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 그런데 지수는 오지 않았다. 연락도 닿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 뉴스에 이태원 참사 소식이 올라왔다. 에이, 아닐 거야. 자고 있겠지. 사고 당일에도 지수는 미팅과 강좌 수강으로 오후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고, 지수의 다음날 일정도 아침부터 밤까지 타이트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마 피곤해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연락할 타이밍을 놓치고 잠이 들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한국에 안 계신다. 내가 기억하는 한 오래전부터 해외에 근무하셔서 한국에는 가끔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형제도 없고 혼자 사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연락할 길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수를 걱정한 친구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수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병원의 영안실에서 발견되었는데 가족이 국내에 없어 친구라도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이를 듣고도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그냥 내 침대에서 멍하니 계속 앉아만 있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아닐 거야.
설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정말 지수라면? 지수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잠깐 이태원에 들러 인사만 하고 온다고 했던 친구다. 그런 내가 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수의 장례식이 열렸다. 지수의 부모님이 귀국하시는 동안 상주 자리를 맡아주신 이모님 가족분들에게 나를 포함한 지수의 친한 친구들이 상복을 입겠다고 자청하여 상주복을 주문해 주셨다. 이렇게 친구들은 장례식 내내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으며 빈소를 지켰다. 장례식장에 가서 마주한 사진 속 지수의 얼굴, 현실감이 없었다. 문득 생각해보니 지수의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보낼 순 없었다. 귀국한 지수의 부모님께서 지수를 보러 영안실에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가서 나도 그녀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님을 부축해서 갔기 때문에 최대한 슬픔을 눌렀다. 한번 물꼬를 트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물밀듯 밀려올 것 같았다. 나의 어머니에게도 지수의 소식은 충격이었다. 수술차 입원 중에 지수의 이야기를 접한 어머니는 한동안 우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수는 이태원 언덕 위에 위치한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친구와 걸어내려와 이태원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 도착한 지 불과 15분 만에 변을 당했다. 최근 지수의 어머니가 밥을 사주셨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쿵 하면서 안도감이 들었다. 미나, 너 잘 살고 있어. 인스타그램에 지수 생일 때 지수와 대부도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찍어준 나의 소중한 추억. 그것을 내 계정에 올려두고 싶었다. 소중한 기억, 기억하고 싶은 지수를 간접적으로 담은 장면. 그리 생각하고 올린 사진이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냐며 내 정신 상태까지 언급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그 사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내가 해명한답시고 무언가 언급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기사가 크게 나고 기사가 크게 나면 지수가 뉴스에 나오겠구나 싶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지수를 가십거리로 올리는 건 싫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그냥 내가 조금 욕을 먹고 말자고 생각했다. 얼마 전 지수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지수가 찍어준 사진으로 기사가 나서 죄송해요. 아니, 아줌마는 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진을 올렸는지 너무 잘 알기에 누가 뭐라든 괜찮아. 오히려 지수와의 추억 생각하며 사진 올려줘서 엄마로서 고맙지.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면 나를 찍어주는 지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사진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감사했다. 내게는 소중한 친구이자 어머니에게도 사랑하는 딸인 지수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사진으로 남았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 지수의 이야기를 책에 담을지도 정말 고민이 많았다. 혹여나 나로 인해 영향이 미칠지도 모를 지수의 어머니께도 미리 양해를 구했다. 저희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내 차 조수석에 탄 친구들은 갑자기 자동으로 나오는 힙합 리듬에 깜짝 놀란다. 너 힙합 좋아해? 드럼을 한창 칠 때는 락을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드럼을 그만두고 나서는 락을 잘 듣지 않게 되었다. 내 안식처 차를 운전하며 주로 듣는 음악은 힙합과 뉴에이지다. 잔잔한 힙합부터 반도의 선정적 가사가 가미된 힙합까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듣는다.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싱랩이 힙합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예술계 전반에도 장르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부드러운 랩도, 강렬한 랩도 듣는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그 또한 힙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노래에 메시지를 담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리듬에 맞춰 드러내는 힙합이 좋다. 때로는 내 마음을, 때로는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음악에는 울림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음악만이 가진 힘이 아닐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스쳐들었던 힙합은 어쩐지 길거리의 갱스터들이 욕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와 감수성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에미넴, 제이지를 필두로 팝 가수를 피처링으로 둔다거나 가수들이 협업하기 시작하면서 힙합이 국내에서도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나 또한 그 무렵부터 힙합을 듣기 시작한 것 같다. 여전히 길거리의 거칠고 맹렬한 가사들을 듣다 보면 나 스스로는 내뱉을 수 없는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 은근히 통쾌하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나 일하러 갈 때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순간, 혹은 아드레날린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나는 힙합을 듣는다. 뉴에이지의 경우 가사는 없지만 선율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 덤덤하면서도 때론 리듬감 있는 음악에서 감동을 느낀다. 사실 공부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로 들은 음악은 공부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음악이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기에 제격이다. 지금도 일을 하거나 쉴 때면 뉴에이지를 틀어놓는 편이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다른 배경음악이 함께했다. 앞으로 내 삶을 수놓아줄 음악은 어떤 것일까? 내가 주체가 되어 당당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이 삶에 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나가며 저는 오늘도 헤엄치는 중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근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자 동시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잘 못 지낸다고 하기에 저는 너무나 열심히 인생을 꾸려가고 있고, 잘 지낸다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한동안은 저의 온전한 생각과 이야기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저는 잘 지내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저는 못 지내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입시비리 공범,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 유망주로 비쳤겠죠.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바로잡거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깊어지면서 제 가치관 및 삶의 일부를 드러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기에 저의 가치관과 주체성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조민이며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조민의 삶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출판사에서 연락받았을 때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내 삶의 궤적을 좇으며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오해도 풀고 싶었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사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 조민인 사람에 대해서요. 파주 출판단지에서 출판사 담당자와 미팅할 때 창밖을 보니 산세가 정말 멋졌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무성하고
나뭇잎은 햇살에 반짝여 흔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세게 불어오는 산바람에 나무들은 몸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 삶도, 아니 모두의 삶이 멀리서 보면 그저 빛나고 고와 보일지언정 사실은 저마다 이 바람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마주한 파도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파도를 거슬러 헤쳐나갈 테고 또 어떤 때엔 파도에 몸을 싣고 부유하기를 즐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파도든 폭풍이든 그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은 채 나의 속도에 맞춰 나의 흐름을 찾아 오롯이 나로서 빛날 날이 오겠지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이르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변치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고작 땅 주인 되는데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보왕 삼매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몇 년간 진행된 재판을 통해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음에도 저 역시 실책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함께 입시를 준비한 사람들 중 저는 평범한 편에 속했고 과거에도 물론 지금도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4시간 정도 봉사하는데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7시간씩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저는 지금도 실무자가 귀찮아할 것을 알기에 7시간을 4시간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서류를 어디에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4시간을 봉사하고 7시간짜리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불법이기 때문이죠. 입시 서류를 제출할 당시 그런 증명서와 저희 생활기록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하나 파헤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그랬다는 말은 통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자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더 깨끗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다짐합니다. 몇 달에 걸쳐 출판사 편집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글을 정리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진지하게 회의하면서 책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금 발견했습니다. 저조차도 잊고 있던 부분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자신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내 길을 찾는 것, 이는 어쩌면 평생의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찾아 조민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에서 큰 바람을 맞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날 수 있기를, 때론 길을 잃더라도 그 길에서 더 빛나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을 멋지게 살아나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